대한민국 3대 멘토, 3대 해결사, 3대 교육자 등으로 불리는 거의 이제 위인전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이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백종원, 강영욱, 오은영 씨입니다. 물론 이 3대라는 표현은 절대적인 범주는 아닙니다만은 시민들한테 끼치는 영향력이 웬만한 정치인이나 아이돌, 연예인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다룰 만하다. 먼저 백종원 씨부터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일명 백주부로도 불리는 1966년생의 요리 연구가이자 사업가 그리고 유튜버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다양한 외식업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직접 조리까지 해온 대한민국 최고의 대중요리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대부터 방송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2014년 요리 경영 프로그램 한시대첩에서 심사위원으로 등장해서 발군의 미각과 압도적인 요리 지식으로 많은 시청자들한테 각인됐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랫동안 대한민국 대표하는 요리 멘토로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영욱 씨입니다. 강영욱 씨는 일명 개통령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1985년생의 동물훈련사이자 사업가입니다. 현 시점에서 반려견 분야에서 가장 명성을 떨치고 있는 전문가이면서 인플루언서이시고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개는 훌륭하다 등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문제적인 행동을 하는 반려견을 교정하고 상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반려견 산책의 중요성이라든가 카밍 시그널 이론 같은 것들을 도입한 선구자로 또 불립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자기 뭐 개를 키우시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인 관심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기도 했는데, 이거를 적절하게 우리가 어떤 예능으로서도 만들어낼 수 있게 만든 분이 바로 이 강영욱 씨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오은영 씨가 있습니다. 오은영 씨는 1965년생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육아 멘토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엄마 아빠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아동교육 전문가입니다. 2022년 8월에 최근에 이제 시사저널에서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인을 뽑았는데, 여기서 전문가 조사 1위를 오은영 씨가 했고요. 참고로 일반인 조사 1위는 손석희 씨가 했다고 합니다. 방송 출연 자체는 오래됐는데 과거에는 주로 전문가 게스트로 잠깐씩 나왔다면 지금은 본인 이름을 걸고 상담과 조언을 하는 프로그램 호스트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런 프로그램으로도 유명하고, 최근에는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갈등 부부를 상담하고 조언해주는 쪽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분을 저도 참 좋아하고 즐겨보는 분들인데, 이와 별개로 이분들의 인기와 영향력이 워낙 엄청나다 보니까 그 자체로 미디어 사회학적인 연구 대상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나 우리 사회의 어떤 화두들을 알아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해봤습니다. 네, 이 세 명이 등장해서 이제 인기를 얻고 이런 지는 되게 오래됐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들은 이 전문가 멘토들, 특정한 어떤 생활 밀착형 전문가 멘토잖아요. 먹는 것, 그리고 반려묘와 반려개, 그리고 아이, 육아와 관련된 멘토들 3명이 등장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멘토링을 하는 건데, 이런 현상이 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싶어요. 주식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현상이 등장한 걸까요? 이 사람들이 등장하기 조금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멘토의 시대가 열린 지는 이 세 분이 등장한 것보다 조금 더 그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한 2000년대 초부터 뭐 한국에도 열렸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초창기 멘토의 시대 때 활약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요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김미경 씨 이런 사람들 있었고, 뭐 법륜 스님 뭐 이런 사람도 있었죠. 안철수 씨도. 그렇죠. 안철수 씨도 있었고, 뭐 정계 은퇴했던 유시민 씨도 그렇죠. 뭐 김재동 씨 같은 분도 있었고, 이런 멘토들이 있었는데, 그때의 멘토들은 이 세 분들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어떤 본인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식이나 솔루션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대중들에게 어떤 그 자기 최면이나 어떤 자기 개발을 통한 어떤 문제 해결을 주문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힐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힐링의 시대, 뭐 김난도 같은 사람도 있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렇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어떤 그 개인적 역경을 극복하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뭐 정신 승리, 자기 최면 이런 것들을 그 주문하는 역할이었다고 하면, 이 지금 이야기한 이 3대장 이분들은 그것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죠. 본인의 그 확실한 전공 분야가 있고, 거기서 본인이 축적한 노하우와 어떤 지식과 뭐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 어떤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전 멘토들과는 조금 구별되는 점이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해보면 그전 시대의 어떤 그런 그 힐링형 멘토들에게 느꼈던 어떤 그 피로감들 때문에 그런 반동이 이런 지식인 전문가형 어떤 멘토의 시대를 좀 불러온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했었어요. 네네네네. 본인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 주식님 진단이 되게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은 뭐 안철수 씨의 어떤 청년 투어 이런 것들도 사실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고, 그렇게 본인의 기본적인 유명세를 바탕으로 혹은 다른 분야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유명세를 통해서
뭐 청년들이나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방식의 멘토링이 이제 2000년대 멘토들이었다면 2010년 이후부터는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핀포인트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조언이 가능한 멘토들이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3대장에 속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씨도 네. 교통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런 조언을 해주는 거잖아요. 변호사이지만 어쨌든 자기 그 내부에서 전문 분야가 딱 따로 정해져 있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10년대 들어서는 좀 세분화되고 있다, 전문화되고 있다, 멘토링도. 그래서 좀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은 아닌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이 3대장이 됐느냐, 3대 멘토로 오랫동안 10년이 넘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느냐는 또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말을 굉장히 잘하고 말을 잘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음식과 관련해서도 사업적인 어떤 마인드, 기업을 운영해 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음식을 직접 조리를 할 수 있는 이 역량을 갖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오너 셰프라는 말을 많이 하고 특히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지만 많이 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식을 잘하는 거하고 사업을 잘하는 역량이 같이 가기가 되게 힘들고, 그렇죠.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이 따로따로 놀기 쉬운데 백종원 씨는 이 두 분야에서 공이 나름대로 큰 성공을 거둔 그런 사람이고, 뭐 요리는 사실은 아주 전문적인 셰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본인이 너무나 좋아하는 분야에 있고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분야에서도 인정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백주부라는 이 별명을 얻을 정도로 특히 이제 서민적인 레시피를 제공하는 요리 멘토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사업적으로도 프랜차이즈 사업의 어떤 기본 구조라든가 이런 노하우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골목식당 같은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요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자영업자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잘 집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만 이 문제를 그냥 지적을 하고 음식을 못한다느니 맛이 없다는 이런 지적 정도가 아니라 그 상권의 분석이라든가 그 음식의 어떤 문제라든가 또 메뉴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례 없이 구체적인 방식으로 조언을 해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새로운 형태의 음식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죠. 기존에는 사실은 맛집을 찾아가고 먹방을 하고 뭐 이런 중심의 프로그램이었다면 백종원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사실은 음식이 사실은 사업의 영역에서 다시 또 예능과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 흥미로운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강영욱 씨 같은 경우에는, 강영욱 씨 이전에도 사실은 뭐 그 반려견 훈련 전문가들은 많았어요. 그런 동물 관련된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전문가들도 많았는데, 강영욱 씨의 장점은 물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분의 장점은 뭐냐면 말을 잘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데, 강영욱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기본적인 화술과 더불어서 이론적인 토대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카믹 시그널 이론이라고 해서, 카믹 시그널이라는 것이 그 반려견들이 보여주는 일종의 신호거든요. 네. 예컨대 개가 갑자기 하품을 한다거나 안절부절 못하면서 돌아다닌다거나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캐치를 하고, 그래서 그 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만이라든가 지금 불안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카믹 시그널 이론 속에서 말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사실은 개에 대한 훈련은 굉장히 강압적이고 힘으로 제압하는 방식의 훈련이 주였다고 해요. 네. 근데 강영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개한테 무조건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으면서 개의 심리를 사람이 이해하고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멘토링을 했다는 점에서 강영욱 씨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은영 씨도 사실 그 이전에 정신과 의사들, 뭐 스타 정신과 의사들도 많았죠. 그런 분들도 상담도 많이 했고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유독 이 오은영 씨가 지금의 이렇게 큰 관심과 인기를 얻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분도 말을 굉장히 잘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라는 어떤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이의 정신 세계를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번역을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출중하신 것 같아요. 강영욱이랑 똑같은 케이스죠. 그렇죠. 뭐. 네네. 강영욱과 똑같이 강영욱이 개의 마음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줬다면 오은영 씨는 아이의 마음, 아이의 이상한 행동,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정말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것 같고요. 그거는 단순한 지식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 것 같고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주고 자신의 어떤 뭐 의견이나 이런 전문적인 식견을 과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단 경청하고 공감하는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이 오은영 씨한테 특히 저는 도드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람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게 하는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렇게 다 공감을 하면서 조금 더 하나의 포인트를 더 하고 싶은 거는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전문가 멘토잖아요. 이제 지금 두 분은 주로 이제 멘토의 영역에서 이분들이 전문가성을 어떻게 발휘해서 이 멘토링을 하고 있느냐에 집중을 하셨다면 저는 전자,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왜 부각됐느냐를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기존의 한국 사회에서 전문가는 엘리트들이잖아요. 엘리트들이고 쓰는 용어들이 대체로 다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학술적인 용어로 주로 이제 이 일반 대중들이 잘 이해하기 힘든 언어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대체로 어떤 분야에서 대단히 통찰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상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위에서 조망하는 듯한 그런 시선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권일님이 계속 이제 말을 잘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단순히 화술이 좋고 뭐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이 사람들의 얘기하는 어떤 언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중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대중들이 주로 쓰고 대중들이 평소에 일상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말들로 주로 이제 풀어서 이렇게 해석해주는 그런 능력을 아주 탁월하게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른 형태의 전문가이다. 대중적인 어떤 그런 눈높이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의 전문가들을 생각해보면 그 전문가들은 우리를 약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문제를 당신은 이래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런 당위성에 동의를 해야 되고 나는 전문가니까 이런 방향으로 따라와서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를 주로 강조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분들은 그런 큰 범위의 사회적 당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고 단순히 일상생활 안에서 세세한 부분에서 이 부분에 당신이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이 조금 더 슬기롭게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줌으로 해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인적인 일상의 영역에서 답답한 부분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는 이게 약간 양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나중에 좀 후반부에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눈높이에서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과거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일종의 반지성주의를 낳은 과거 엘리트들의 어떤 그런 답답한 이 고답적인 어떤 전문가주의나 엘리트의 언어들만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약간 좀 반작용으로 나온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 과연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에 대한 그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차치해 두고더라도 어찌됐든 이런 현상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등장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저는 뭐 또 그런 또 측면이 있어요. 과거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대체로 막 좀 많은 영역에서 다채로운 영역에서 발언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진중권 씨랄지 뭐 그런 이렇게 좀 평론가들이 등장을 해서 뭐 각종 영역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분들이 그 분야를 아주 깊게 연구한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사회적 발언권이 있는 권위나 또 약간 통찰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주로 대중들을 약간 이제 좀 뭐랄까요 좀 훈육하는 방식 그리고 대중들의 가르치는 방식, 그 대중들의 어떤 천박함을 지적하고 대중들의 어떤 그런 그 약간 꼬투리를 잡아서 당신들은 이래서 문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주로 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점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떤 특정한 사례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얘기를 하지 대중을 뭐 좀 싸잡아서 비판을 한다거나 비난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을 봤어요. 제가 이제 주로 그 백종원 씨 방송은 주로 많이 보고 강영욱 씨 방송은 새나게 시절에 많이 봤고 오은영 씨 방송은 잘 안 봤는데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 강영욱 씨가
폭스테리어라고 하는 그 약간 사냥개에서 온 반려견이 있는데 이 반려견이 어떤 특정한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개를 파양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방송이 되게 논란이 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방송 자체를 제가 오면서 유튜브로 좀 찾아봤는데 그 유튜브가 대단히 뭐 이렇게 그런 폭스테리어를 무조건 옹호하는 그런 일부의 그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을 막 대단히 비판한다거나 그들이 천박하다거나 막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그 개를 파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들은 과거에는 잘 없었던 거죠. 그냥 이제 어떤 특정한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 왜 문제인지 얘기하고 그들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강영욱 씨는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오은영 씨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러면서 막 길에서 막 이렇게 사람 부딪혀가지고 커피를 쏟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공익 광고에 나와서 아이들은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시야에 한계가 있어서 막 뛰어다니다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이 눈높이에서 이해를 해주고 아이를 좀 이해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과거엔 그런 생각은 잘 안 했잖아요. 대충 보면 아씨 왜 저렇게 생각하지?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그 좀 어른으로서 포용력을 가지고 아이를 그냥 좀 이해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하는 거지 아이의 눈높이에서 시선이 왜 낮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 이런 생각은 잘 못하죠. 근데 그 오은영 씨의 그 광고를 보고도 사람들이 비판하는 게 아이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부모는 데리고 와서 혼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어떤 그런 부분들. 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전의 과거의 전문가들은 어쨌든 일단 대중들을 가르치고 대중들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대중들을 위해서 이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요 세 분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전문가라서 조금 더 각광을 받는 거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좀 탈권위주의적인 전문가. 네. 그래서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어떤 잘난 척 같은 게 별로 없죠. 그 백종원 씨라든가 특히 이제 뭐 오은영 씨 같은 경우에는 학위를 갖고 있는 전문가이고 의학 전문가이기도 하고 뭐 다들 각자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쉬운 언어로 얘기를 한다는 점,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을 차근차근 여러 번 반복해서 해준다는 점, 그런 점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좀 되게 친절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에 대한 선입견이 보통 고압적이고 되게 전문 지식을 늘어놓고 잘난 척을 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이런 권위적인 그런 전문가 상이 아니라 친근하게 자기 눈높이에서 차근히 설명해주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반드시 친절하고 다정하기만 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 오은영 씨가 그 중에서 뭐 비교적 가장 다정한 어떤 말투를 가진 분이긴 한데 강영욱이나 저 백종원 같은 분은 때로는 출연자의 어떤 무례한 태도라든지 좀 어떤 개선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정말 매섭게 지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는 대중이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권위에 그 복종하게끔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게 말씀하신 어떤 그들이 쌓아왔던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문적인 권위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좋은 지식인 뭐 아주 탁월한 어떤 그 전문가라기보다는 아마 그 영역에서 그분들보다 더 나은 지식을 가진 지식인들은 더러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거보다 더 탁월한 커뮤니케이터로서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부모와 아이 또 어떤 개와 인간 또 뭐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장과 손님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의사소통에서 벌어지는 그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그 각자의 그 커뮤니케이터로서의 탁월함을 발휘하고 있어서 그 중간에서 매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약간 그 다른 얘기로 하면 영매 같은 느낌인 거죠. 일종의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제 귀신인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궁금할 때 예전에 사람들이 신내림을 받은 영매를 통해서 잠깐 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마치 그 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예전에 그 종교인들이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약간 좀 과격한 비유긴 하지만 약간 비슷하게 이제 약간 강영욱의 말을 들어보면 그 개의 생각을 대변하는 사람, 또 오은영은 또 아이의 생각을 대변해주는 사람, 또 백종원 씨가 화를 낼 때 보면 주로 누구의 입장에서 화를 내냐면 손님 입장에서. 이게 백종원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업주들이 흔히 갖고 있는 편견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무조건 뭐 손님 왕이고 친절하게 해주고 잘해주면 손님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 갖고 있는데 너무 친절하게 다가가면서 그 손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이런 조언을 해준 거예요. 손님 입장에서 너무 와닿는 거죠. 저 같은 성격이 약간 그렇거든요. 딱 갔는데 두 번, 세 번 가니까 그 사람, 저번에도 오셨죠? 뭐, 아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붙이면 저는 그 가게는 안 가게 돼요. 주식님의 특징 아닌가요? 본인의 특징을 너무 위반하는 거 같네. 그 백종원 씨가 그런 이야기를 딱 하는 거야. 네. 적당히 아주 작은 무심코 한 친절을 베풀어야지 대놓고 막 이렇게 반갑게 하면 안 올 수 있대. 약간 이런 식의 그 손님 입장에서 말하는 그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량이 네. 그들이 뭐 다른 전문가들하고 좀 차이가 아닌가. 네네네네네. 주식님 얘기를 가끔 이제 다른 주제랑도 듣다 보면 소름이 돋는 경우들이 있어요. MBTI가 같아서 그런 건지 거의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바로 해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 네. 이 얘기 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커뮤니케이터죠. 기본적으로 이분은 엑스퍼트이기도 하지만 엑스퍼트이기 이전에 커뮤니케이터로서 역량이 굉장히 탁월한 분들이고 사실은 분야 자체도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요식업이든 음식이든 개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아이에 대한 것이든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혹은 사람과 비인간 존재와의 의사소통의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주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원인을 설명해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해결책까지 제시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현대인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특히 이제 지금처럼 공동체가 많이 와해가 되고 실제로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는 많이 고립되어서 혼자 생활을 하고 있는 세계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점점 더 크게 사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미 문제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보면 많은 청년들이 과거와 달리 계속해서 대학생활이라든가 그러니까 학교생활이라든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털어놔요. 네. 과거처럼 대학 내 커뮤니티라든가 소위 말하는 뭐 운동권 문화라든가 대학 내 어떤 동아리 문화가 발달했던 시기에는 내가 만약에 뭐 어떤 뭐 일상생활에서 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선배한테 고민을 털어놓으면 되고 네. 같이 이야기할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연애에 대한 상담도 과거에는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들끼리 나눴지만 지금은 그런 불특정 다수가 있는 커뮤니티에 자기의 굉장히 내밀한 사적인 고민들을 털어놓는단 말이죠. 저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은 어쨌든 불특정 다수, 익명, 집단지성의 어떤 지혜를 통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에 해답을 찾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집단지성이 주는 답을 일종의 평균적인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이제 본인의 행동을 교정해 나가고 싶어서 이제 그런 본인의 굉장히 내밀한 것들을 이야기를 털어놓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주변에 있는 이 커뮤니티 내에서 내가 어떻게 좀 현명하게 처신할 것인가. 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과거처럼 뭐 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해줄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주변에서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조언을 섣불리 했다가 또 꼰대 소리 듣기 십상이고 네. 그리고 꼰대들은 저 같은 이제 꼰대가 된 사람들은 꼰대 소리 들을까 봐 오히려 그런 조언들을 후배들한테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조언이 필요한 사람들이 조언을 믿고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특히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이분들이 좀 대신 채워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전 이 부분에 100% 이렇게 동의를 하면서 저도 이제 그 젊은 시절, 이렇게 상대적으로 젊은 한 20대 시절에 뭔가 이 어떤 기자가 되면 좋을지 아니면 어떤 글쟁이가 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 뭐 책을 읽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지만 결국은 사람한테 이게 배우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정말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한테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이 저한테 대단히 많은 것들을 주신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 제가 뭐 일반적인 개인적인 고민을 할 때도 불러내서 뭐 술 사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성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과정들이 많이 지금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도 동의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얘기 하기 전에 주식님이 아까 이제 심슨 얘기하면서 미국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동의가 되는 게
한국 사회가 이 아까 이렇게 공동체가 와야 되고 공동체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가족 관계인 거고 그 다음이 이제 뭐 대학에 가면은 뭐 대학 동아리나 학회 이런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생활들이잖아요. 이 대부분의 관계들이 대단히 그 권력 관계가 대단히 상하종속으로 이루어졌던 관계들이잖아요. 가족은 특히 심하고 동아리도 학번이나 뭐 선후배 관계로 되게 얽매여 있고 이런 부분에서 한국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뭔가 처음 접하는 것은 어떤 위계인지 어떤 위계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제일 먼저 배우잖아요. 근데 지금 사회는 점점 그런 사회가 아닌 사회로 바뀌어 가잖아요.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가 되고 있고 그 수평적인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혼란 아노미 상황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게 상하관계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대단히 어떻게 보면 쉽죠. 왜냐하면 위에서 지시를 하면 되고 그 밑에 사람은 복종을 하면 되는 거죠. 그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되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장치들이 있는데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누가 어떤 식으로 지시를 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좀 이해하려고 애써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그런 사회를 살아본 적이 없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사회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모든 게 혼란이고 그리고 특히나 아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이도 예전에는 이제 훈육하면서 때리고 그리고 뭐 체벌 주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길러왔는데 지금은 아이를 그렇게 누구도 기르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방임하다 보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막 아이가 막 이상하게 삐뚤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서 적절한 솔루션이 필요할 때 그런 권력 관계에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해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를 얘기해 준 게 오은영선생인 것 같고 또 반려견도 마찬가지죠. 아까 권일님 말씀하셨지만 반려견을 막 억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이렇게 훈육시켜가지고 내 주변에 두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반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 동등한 위치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개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회가 된 거죠, 이제 한국 사회가. 근데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근데 그 사회에 딱 이제 강영욱 씨가 등장해서 그런 방법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이 토대, 권력 관계의 토대가 바뀌었다는 부분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그 커뮤니케이션이 좀 다른데 백종원 씨가 자영업자한테 조언해 줄 때 그 자영업자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상대는 손님이죠. 손님은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뭐 회사 동료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팔아야 되는, 음식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일종의 타자인데 타자에 대한 이해를 백종원 씨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런 게 이제 그 솔루션, 이 자영업자에 대한 솔루션이거든요. 손님이란 타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되게 철학적인 얘기예요. 절대적 타자거든요, 손님은. 내가 이해할 수가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타자예요. 내가 맛있게 생각하고 내가 이건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손님은 안 사 먹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음식과 손님의 취향은 달라요. 그리고 내가 팔고 싶은 음식과 내가 지금 입지에 있는 조건은 또 달라. 괴리가 돼 있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백종원은 굉장히 종합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걸 판단을 해주고 당신이 왜 이 메뉴를 만들어야 되고 왜 이 손님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주식님 같이 좀 까칠한 손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말 거는 거 싫어하고. 너무 잘해주지만 않으면 됩니다. 네, 말 거는 거 싫어하고. 근데 너무 친절해도 부담스러워한다. 이거를 이제 백종원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네. 손님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냥 적당한 아주 뭐 한두 마디 정도만 아는 척을 하는 정도여야지 너무 친절하게 하면 이런 정주식 씨 같은 사람은 안 올 것이다. 제가 굉장히 이상한 손님이 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타자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이제 백종원 씨가 해주는 것이고 네. 그건 뭐 강영욱 씨도 마찬가지고 오은혁 씨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타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사람. 네. 그 이해를 폭을 넓혀주되 단순히 권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다른 전문가와는 확실히 구별되는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 그 아까 커뮤니티의 어떤 부재, 붕괴 때문에 어떤 그 멘토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거기 그 공감하면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원래 불안한 존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요즘에 각박해지고 요즘 조금 더 불안해졌을 수는 있겠으나 예전부터 사람들은 다 불안했고 그럴 때 사람들은 뭘 갈구했냐면 뭐 집에 우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마음속에 불안한 게 있으면
이제 종교에 맞아. 의지를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뭐 종교 시설에 가서 뭐 기도를 한다든지 명상을 하면서 그 불안을 좀 잠재우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에게 그런 뭐 조언을 좀 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같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 종교인 커뮤니티에서 그런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한국 사회가 종교가 점점 쇠퇴하는 것도 이런 어떤 세속적인 멘토들이 부상하는데 하나의 좀 요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작년에 그 4년마다 하는 그 종교인 인식 조사가 있거든요. 갤럽에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작년에 나온 조사를 보면 그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인구가 60%고, 그러니까 이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61%인데 이게 둘 다 그 역대 최고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탈종교화되고 있고 이 탈종교화되는 성향이 20, 30대로 갈수록 점점 가팔라지고 있는 게 이게 그 지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종교의 어떤 사회적 역할이 약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그 종교가 원래 해주던 역할을 못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은 여전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평안을 예전에 그 종교가 했던 역할들을 이런 멘토들이 대신 해주는 역할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중간에 과도기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저는 뭐 어떤 해민 스님 뭐 이런 사람도 있었죠. 법륜 스님 이런 사람 오랜만에 듣네요. 해민 스님. 그렇죠. 이 종교인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권위와 지위를 가지면서도 굉장히 세속적인 해법을 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막 법륜 같은 사람은 뭐 남편이 자꾸 나를 때리고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면 남편이 미안해할 정도로 더 잘해주시라 뭐 이런 식의 해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종교인의 권위랑 아무 상관없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근데 그런 것들이 먹힐 수 있었던 게 그 사람들이 이제 종교인으로서 법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했고 목사들도 그런 식의 어떤 세속적으로 어떤 그 유튜브 스타가 된 그런 그 행복 힐링 전도사 목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도기가 좀 잠시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역할마저도 좀 사람들이 이제 좀 그 허구성을 알게 되고 아예 세속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3대장들이 더 좀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한 30분 동안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좋은 장점들 그리고 왜 이렇게 왔느냐 이런 부분들 이야기해 왔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이 세 분이 지금 이렇게 지배적인 멘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회의 이런 모습들에 대한에서 또 문제점들이나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 꼭 문제는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들은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점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싶은데 권일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먼저 이 각각의 멘토들이 또 논란들이 있어요. 멘토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좀 실수나 말실수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고 논란들도 있었거든요. 예컨대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좀 안 그럽니다만은 음식을 할 때 설탕을 막 때려 넣어요. 설탕을 그냥 이런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거를 조금밖에 안 넣어요. 이러면서 막 3컵씩 넣고 이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설탕을 너무 많이 쓴다라는 얘기도 하긴 했지만 또 황교익 씨 같은 이제 음식 쪽에 다른 전문가가 대놓고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논쟁도 벌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참전해서 거기에 이 말을 이제 얹고 했는데 백종원 씨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 설탕, 단맛에 대한 그러니까 어쨌든 대중들을 상대로 한 프랜차이즈 이 식당을 운영을 해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가장 평균적인 대중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입맛 자체가 단맛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되게 달거나 혹은 되게 짜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가겠죠. 자극적으로. 그런 음식들이 사실은 몸에는 안 좋잖아요. 그게 안 좋은 건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백종원 씨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분명히 있고요. 또 강영욱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까 재훈님도 말씀하셨던 이제 폭스테리어에 대한 이제 논란도 있었고 또 개를 훈련시킬 때 때때로 이제 되게 이제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강영욱이 처음에는 뭐 카믹 시그널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말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은 저 사람도 예전에 그런 개 훈육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폭력으로 제압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비판들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몇 가지 다 뭐 맞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강영욱 씨도 어쨌든 비판받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오은혁 씨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부부 관련되어 있는 멘토링을 하면서 이제 약간 갈등이 있는 부부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그 부부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서로 어떤 부분에서 소통이 안 되는지를 좀 지적하는
프로그램이 최근에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나왔다가 정식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됐는데 인기가 있어서 네.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보고 나서 야, 저 부분은 무조건 이혼해야겠는데 저거는 안 되겠는데라고 판단이 드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어요. 되게 심각한 갈등 상황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은영 씨가 자꾸 이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사는 방식으로 하라는 식의 조언을 하는 것을 보고 아니 왜 저 사람이 살아야 되냐 고통스럽게 특히 이제 여성이 남성의 어떤 좀 개념 없는 행동이나 그런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서 고통을 받았을 때 오은영 씨가 이혼하지 말고 그래도 애도 있으니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가 저것이 여성한테는 더 큰 고통일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조언을 하나라는 식의 비판들도 많았고 아이에 대해서도 생각의자 같은 것들도 이제 그 초반에 이제 오은영 씨가 유행시켰던 건데 아이가 거기 앉아서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그 심슨에도 나와요. 생각자리라고 부르는데 그 생각의자 그 되게 유명한 그 솔루션이죠 사실은. 예. 어떤 부모들은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이것이 체벌 아니냐, 결국은. 애를 거기 계속 앉혀놓으면 그거 체벌이지, 그 다른 게 체벌이 아니라 그런 게 체벌이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도 어쨌든 계속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논란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이제 논란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기는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논란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이분도 이제 다른 어떤 갑자기 사라진 몇몇 명사 셀럽들처럼 갑자기 이제 뭐 대중들의 시야에서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보다 더 많은 장점을 통해서 대중들한테 소구하고 있고 대중들이 여전히 이제 사랑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측면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조식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어떤 개개인에 대한 비평 이전에,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어떤 방송들의 어떤 공통적인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방송들만 보면 정말 다 명쾌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케이스들이 도마 위에 올라가고, 그 전문가들이 그 도마 위에 있는 그 올라온 케이스를 정말 아주 명쾌하게 요리를 해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아주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렇게 해답이 명확한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아무리 전문가라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탁 그 핀포인트 어떤 해답을 줘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그런 문제들을 만 있다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 이런 착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와 혹은 어떤 개와 혹은 뭐 손님과 그런 어떤 풀리지 않은 문제에 봉착해 있는 사람이 그걸 봤을 때 그 프로그램을 보는 순간에는 뭔가가 완벽하게 나도 그 해답을 얻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삶에 그걸 적용해서 나도 저렇게 문제를 풀어가야지라고 했을 때 그렇게 풀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착오들, 그리고 방송이라는 특성상 이게 편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그 리얼리티 관찰 예능이라고 하지만 이게 명쾌하게 해결되는 것들만 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면서 시청자들이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케이스들은 정말 아주 희소하게 그 방송용으로 포장될 수 있는 케이스라는 걸 잊지 말고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 아이와의 어떤 갈등에서 저 문제를 저 솔루션을 가지고 하면 그대로 해결이 되겠지라고 하면 굉장히 좌절을 느낄 수 있고, 방송에서 표현될 수 없는 혹은 제작 과정에서 이제 킬당한 수많은 실패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볼 때 더 좀 위험하지 않게 좀 그런 솔루션들을 소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거기에서 좀 말을 보태서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떤 그 솔루션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그 토대를 갖춘 사람들은 되게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케이스를 보고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내가 봉착한 어떤 그런 아주 디테일한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이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떤 멘토링, 뭐 상담을 받는다든지 한다는 건, 이거는 뭐 오은영 씨나 백종원 씨나 강영욱 씨의 잘못은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 오은영 씨가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상담의 숫자도 한계가 있거니와 비용도 대단히 많이 들잖아요. 10분에 거의 9만 원인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비용을 부담하면서 멘토링이나 상담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개인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다면 이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이 만능 해결사가 있지 않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거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기가 대단히 쉽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방송을 보면은 우리 세상의 모든 갈등들이 이렇게 전문가들이나 전문가 멘토를 통해서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들이 사람들에게 확장이 되어 있으면 개개인 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과연 더 발전하거나 아니면 더 그 안에서 뭔가 슬기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 생각들이 가끔씩 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 방송에서 포장되고 있는 이 사회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대단히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특히나 그것은 또 이런 멘토링을 받기가 힘든 더 이렇게 소득계층이 낮은 사람들의 갈등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조금은 들기는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저는 백종원 씨의 그 자영업자 멘토링을 보면서 늘 느끼는 부분인데, 물론 자영업자 개개인들한테 이런 백종원 씨의 조언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죠.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많고. 근데 늘 제가 느끼는 어떤 불만 아닌 불만은 저게 정말로 문제인가. 결국은 저렇게 자영업자들이 피 튀기는 경쟁을 해도 못 살아남는 거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아서이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건물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임대료의 문제라든가 건물주들의 갑질이라든가 너무 많은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소위 정치경제학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불안이라든가 곤란이 해결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멘토링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고, 개인적인 능력과 어떤 메뉴 개발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고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 백종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백종원을 포함해서 이 전반적인 멘토링 산업 자체가 일종의, 저는 예전에 자아성형 산업이라고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를 계속 수술을 하고 개인이 바뀌면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환상을 심어주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잘 작동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저는 작동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잘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부분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가 바뀌지 않고서는 개인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를 키우는 문제도 마찬가지일 텐데 꼭 부모만이 아니라 이제 이 아이를 그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면서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그 노력을 기울이려면 대단히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꼭 이제 부모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그런 이 어른들이 그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공을 들일 수 있을 만한 시간이 필요할 텐데, 한국의 부모들은 그런 시간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또 이제 케어할 수 있는 다른 주체들을 동원하려고 하면 그 가족을 동원하거나 아니면은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거나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하고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구조적인 문제 안에서 한국 사람들의 부모들이 너무 바쁘고 너무나 사회적으로 착취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이에게 신경을 쓸 수 있는 기간, 시간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친밀한 공동체가 해결해 줄 수 있었던 많은 부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커뮤니티가 해체되면서, 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외아들입니다만은 형제가 없었는데도 별로 외롭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 외삼촌, 이모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부모님들이 다 장사하시느라고 정말로 아버지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얼굴도 보기 힘들었고, 어머니도 매일 장사를 하셨지만 저는 외롭거나 보살핌을 못 받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늘 나를 케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서너 명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런 집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보통 우리가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듯이 아이 한 명에게 쏟아야 될 물리적인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 어른들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그 아이 한 명을 정말로 입히고 먹이고 씻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절대적인 시간 투여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렇죠. 짧은 시간을 투여해서 스팟성 해결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멘토들이 필요한 것인데,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한계가 명확하죠. 결국은 시간을 엄청나게 때려박고 그 아이한테 정성을 쏟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개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고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근본적인 층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핍이 있어요. 네. 그것을 메울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문가들을 소환하고 더 훌륭한 전문가, 더 친절하고 더 잘해주는, 더 잘 말해주는 전문가들을 원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반지성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전문가들, 이렇게 나에게 친절하고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그리고 이제 명징한 해결책을 원하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한계가 이제 방금 말씀한 부분에서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세 명이 탓하는 게 아니라 이 세 명이 각광받는 사회 자체가 문제인 건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아주 개별적인 문제에 대한 아주 세세한 어떤 문제 해결책들로 계속 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은폐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언어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문제는 있었지만 그들이 주로 얘기하는 거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거든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또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언어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연대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연대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는 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장의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신하게 되고, 전문가들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맨날 진부한 얘기만 하고, 맨날 이렇게 당장 눈에 보이는 해결책이 없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세세한 개별적인 해결책을 원하는 전문가들을 찾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그런 개개인의 어떤 그런 소소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권력 관계를 뒷받침하는 많은 구조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풀려면 결국은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그 구조적인 해결책 중에는 완전히 이 구조를 뒤엎는 그런 해결책도 있거니와, 혹은 이 구조적인 문제 안에서 제도를 여러 가지 만들어서 이 그런 구조들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해결책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의 이런 멘토링 사회는 그런 해결책들이나 제도를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냥 사적인 멘토링, 그 멘토링 안에서 우리가 돈을 내고 상담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개인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 이 문제들이 다 문제 해결이 집약되다 보면 결국은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풀어야 될 문제들은 늘 은폐되고 가리게 되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은 소외되고, 사회가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커뮤니티의 부재이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는 돌봄의 부재죠. 사람들은 각자 아이든 개든 성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돌봄이 필요해요. 돌봄의 공동체라는 말을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돌봄들이 필요한데 돌봄을 국가가 해줄 수 없고, 복지국가가 해체되고 복지국가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이제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각자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물론 억압적인 측면들도 많았지만 그런 가족이라든가 혈연 지연의 공동체들 통해서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돌봄과 케어를 받았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뭔가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락에 떨어졌을 때 안전망 같은 것들이 되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런 안전망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정말로 각자 도생의 지옥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종의 서바이벌 키트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 서바이벌 키트로서 멘토들이 제시해주는 솔루션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아까 재훈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서바이벌 키트를 살 수 있는 사람도 한정돼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여유가 되고, 그럴 만한 정보력과 그런 이제 자금을 갖춘 사람들이나 서바이벌 키트를 갖출 수 있는 것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벌거벗은 상태, 홉스적인 의미에서의 자연 상태로 그냥 내던져져 있단 말이에요. 네. 누구의 돌봄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멘토들의 영상을 챙겨보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해결해 줄 수 없죠. 네. 네.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그분들을 더 좀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원래 오은영한테, 강영욱한테 상담받으려면 몇백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재능 기부다,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도 있고, 저는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골목식당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을 스타덤에 올려놓은 프로그램인데, 네. 그때 이제 많은 그 사장들이, 음식점 사장들이 불만을 드러냈던 게 뭐였냐면, 거기 보면은 좀 잘하는, 열심히 하는 사장들도 출연을 했고, 좀 한심해 보이는 사장들도 이제 끼어서 이제 같이 출연시켰는데,
그걸 보면서 저 자격도 없는 저런 업주들을 출연시켜서 저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저게 무슨 골목 상권 살리기에 무슨 취지에 부합하냐 이런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더 성실하고 내가 더 잘 배울 수 있는데 왜 저런 사람한테 특혜를 주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백종원식의 솔루션은 그 사교육 1타 강사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 업주를 그 가게를 이제 부흥하게 해주는데, 그 부흥은 어디서 오는 거냐? 다른 가게에 갈 손님들이 이쪽으로 오는 그 어쩔 수 없는 제로섬 구조에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는 건데, 근데 이건 사교육 1타 강사들이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죄악은 아닌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백종원 씨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일종의 그 이데올로기가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학습되는 것들이 문제인 거죠. 그 백종원식의 그런 어떤 교육과 어떤 그 교육의 성과들을 보면서 일단 실패도 성공도 모두 다 이제 개인의 책임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걸 내면화시키면서 우리 가게가 망한 거는 내가 저기 나오는 저 사람들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게가 망한 거야 라는 어떤 패배감을 이제 내면화하고, 이긴 사람들도 이제 또 반대로 내가 성공한 거는 저 봐봐, 백종원 봐봐, 열심히 한 애들은 성공하잖아,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한 거야 라면서 승자의 오만 역시 같이 학습이 되면서 한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나가는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이면도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준비가 좀 되어야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그 멘토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컨대 황교익 씨를 저격하는 건 아닙니다. 황교익 씨가 어떤 방송에 나와가지고 대담처럼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자살률이 OECD 1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패스트푸드나 단맛이 많이 나는 음식을 먹어서 그런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워딩을 복사해 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 꼴찌 자살률 1위라고 얘기하니까 진행자가 그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라고 얘기했고, 황교익 씨가 음식이라는 게 행복하자고 먹는 것인데 공허함만 만들어주는 그런 음식만 먹고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공허하다. 그래서 자살률이 높아지는 군요. 그렇죠. 저도 거기까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 걸 먹고 이런 패스트푸드를 먹어서 우리가 자살을 많이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이해를 전문가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순간 전문가들에 대한 권위 자체가 되게 조롱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은 사회 구조의 문제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말도 안 되는 비약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전문가들 때문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단 걸 먹고 패스트푸드를 먹어서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커뮤니티가 이미 해체되어 있고 우리가 돌봄이 없고 사실은 각자가 각자에게 쏟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각자 도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먹을 것이나 우리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우리 아이나 우리 개나 모든 것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의 문제일 수는 있겠죠.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개인의 문제에 혹은 먹는 문제를 바로 사회와 직결시키는 방식의 설명, 피상적인 방식의 설명 이런 것들을 피해 갈 수 있어야지 사실은 우리가 개인의 문제와 사회 문제를 균형 있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황교익 씨 문제에 제가 하나만 얘기를 못하면 이제 황교익 씨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많은데, 네, 황교익 씨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각종 약간 논란이 되는 화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차치해두고 그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이제 이야기의 고갱이를 생각해 보면 뭐냐하면 황교익 씨의 모든 얘기가 일관돼요. 좋은 재료를 써서 정말 이렇게 생생한 이 재료를 써서 만든 음식을 양질의 재료를 써서 만드는 음식을 먹는 행위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런 것의 음식의 어떤 그런 미학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면은 진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황교익 씨가 얘기하는 그런 전문가적인 시각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이 구멍이 있는 건데 정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오랜 시간을 들어서 요리를 해서 뭔가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소수예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비싼데요?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고, 또 그렇게 음식을 공들여서 좋은 재료를 만드는 그런 식당들은 대체로 엄청나게 고가의 식당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황교익 씨가 정말 얘기해야 되는 것은, 그런 좋은 재료를 가지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식 문화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하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자체가 진리인데 왜 그런 백종원 같은 사자들을 보면서 너네의 몸들을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문법 안에 이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거기 가서 그 백종원의 장점들을 보면서 환호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얘기예요. 일종의 그 설탕 문제나 이런 거에서 그 백종원 씨에 대한 지적하는 부분에 일종의 진리가 있죠. 맞는 부분이 있지만,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 어떤 특정한 계급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즐길 수 있는 것을 마치 보편적인 대중이 모두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답도 내리지 않고 있어요. 대중들도 알고 있어요. 정말 좋은 재료로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음식들이 정말 양질의 음식이라는 것을. 근데 왜 그러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옛날에 철학자 강신주 씨가 냉장고를 갖다 버리라는 칼럼이 생각나요. 냉장고를 다 갖다 버려야 된다. 지구 환경을 위해서. 네. 음식은 그때그때 로컬 푸드를 사서 그때그때 먹는 것이 지구를 구하고 본인의 건강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글을 쓴 걸 보고 내가 너무 열받아서 장문의 반박글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맞지. 냉장고가 지구의 환경을 저해하고 그 온실가스를 늘리고 맞죠. 전기를 많이 쓰게 만들고. 그런데 그 냉장고가 없으면 더욱더 많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존재하고, 그렇죠. 그 냉장고가 없으면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사실 냉장고 없이 그때그때 로컬 푸드, 양질의 로컬 푸드를 바로바로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한가한 소리를 마치 굉장히 비판적인 세상을 향한 일가를 하는 것처럼 내던지는 그런 욕쟁이 그 식당 주인과 같은 그런 이제 멘토링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전문가라고 하지만 자기 분야에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면 그냥 아주 평범한 일반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 맛 칼럼니스트도 한 발짝만 벗어나니까 그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완전히 문외한이 돼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네. 강신주 씨도 철학이라는 자기 분야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서 사람들의 어떤 그 냉장고를 둘러싼 어떤 위생학이라는 측면에서만 봐도 보통의 일반인보다 훨씬 낮은 어떤 인식 수준을 보여준 거잖아요. 이 전문가의 직업윤리라는 측면에서 오은영 씨도 굉장히 좀 위험한 측면이 있는 게, 네. 이분이 그 어떤 출연자들을 상담하면서 이분이 정신과 의사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과의 경계에서 아주 아슬아슬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녀가 나와서 어떤 행동을 보여주면 저거 ADHD예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ADHD에 이러이러한 유형이 있고 보니까 저 아이는 이런 유형인 것 같은데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할 거예요라고 마치 예언처럼 이야기하면, 직접 상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자료화면에 그게 딱 나오고 사람들이 와 깜짝 놀래요. 와 역시 오은영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네. 근데 뭐 방송의 어떤 그 대본이겠죠. 골드워터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신과 의사가 직접 자기가 대면 진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환자의 상태를 공표하고 진단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골드워터가 이게 사람 이름이고 예전에 그 정신과 의사 이름인데, 아무튼 예전에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제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 도덕률이 생겨났는데, 오은영 씨가 초창기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정말 아이에 대해서 예민하게 상담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분이 스타덤에 오르고 나서 그런 오은영의 말에 어떤 권위를 더 그 힘을 빡 주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면서 점점 시즌을 거쳐가면서 말이 세지고 점점 그 좀 너무 확언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게 관찰 예능의 형식을 띠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진단한 환자의 프라이버시도 원래는 공표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실시간으로 마치 그 뭐 생방송은 아니지만 실시간으로 그 시청자들한테 이 사람의 환자의 상태를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직업윤리상으로 저게 저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계속 든단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강영욱 씨는 굉장히 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지금 동물의 예를 들면 우리가 개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 개의 프라이버시 입장에서 아닌데 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반론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은영이나 강영욱이나 비슷한 예단과 허관들을 하고 있지만 오은영은 딱 우리가 지적할 수 있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강영욱의 그런 것도 정말 다 맞는 것인가? 정말 저게 다 개의 입장을 확실히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 그 권위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저는 전반부에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커뮤니케이션이 경직되어 있던 그런 사회보다 훨씬 더 어떤 진일보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후반부에 지적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우려들, 물론 그것들이 이제 백종원이나 뭐 강영욱 씨나 오은영 씨 세 명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그들을 둘러싼 그 사회 분위기, 사회가 그들을 중심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이런 그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우려들이 더 좀 큰 것 같고, 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은 이분들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또 다른 발전을 이뤄내는 그런 사회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3대장 현상들을 조금 더 객관화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 객관화해서 본 필요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과정을, 어떤 스텝을 밟아가야 될지를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토론을 좀 해봤던 것 같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하실 이야기들이 있으면. 네. 그러니까 뭐 저도 되게 좋아하는, 저도 즐겨보는 이 멘토들이고 그 예능 프로그램들을 잘 보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명확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윤리적이기도 해요. 네. 이분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네네. 물론 뭐 한계는 있지만 아까 많이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저는 가장 그래도 진화되어 있는 멘토 세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의 멘토링이 우리의 사회적 논의의 종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분들이 얘기를 하고 결론을 내려주고 솔루션을 내려주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컨대 자영업자에 대한 솔루션 역시도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는 자영업자들 과잉 상태, 과포화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지나치게 높은 건물 임대료의 문제인 것이고, 네. 실직한 사람들이 어떤 기술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다른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영업으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다른 대안들을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이 멘토링에만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좀 더 거시적으로, 좀 더 구조적인 방식의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 있을 때, 그리고 이 멘토들도 같이 참여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정말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식님 마지막으로. 오늘은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것도 정치의 세태와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그 멘토의 시대가 열렸을 때, 그때 제일 각광받고 제일 강연료가 높았던 진짜 그 상위 랭커 멘토들이 누구였냐를 보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안철수, 뭐 박원순, 뭐 정계 은퇴했던 유시민, 네. 혹은 저 김어준,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시골의사 박경석. 그렇죠. 이 사람도 뭐 안철수 시골에서. 일파죠. 뭐 아무튼 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어떤 강연에 열광했던 거는 그 정치나 혹은 어떤 정치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정치 담론들이 내 삶을 좀 바꿔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정치에 데뷔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그 당시에는 실제 정치인이 아니었거나 정치를 잠깐 떠나 있었던 그런 멘토들이 뭐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정치에 휩쓸려서 실제로 자기가 아직도 지금 현역 정치인인 경우도 있고, 이 사람들이 정치에 데뷔했는데 정치가 다 쇠퇴하고 나니까, 그리고 또 공교롭게 다들 정치의 영역에 들어왔을 때 실력이나 어떤 품성들을 보니까 우리가 정치 영역 밖에 있을 때 봤던 안철수나 뭐 박원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정치인이 된 멘토들의 실상을 보니 와, 그런 어떤 그 기대들이 다 일거에 사라지면서 지금 멘토들을 보면 정치인이거나 정치에 언저리에 있는 멘토들이 없어요. 네. 이거는 이게 대중들이 일단 정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것이고, 네. 이제 그게 이제 멘토 시장에도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 정치의 쇠퇴가 가져온 어떤 민간
민간인 멘토들의 성장에도 뭐 또 이런 그 기인한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멘토의 탈정치화네요. 아, 그렇네요. 네네네네. 그러게요. 마지막 말씀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정치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깊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 때 최악의 이 포퓰리즘 정치 서로 싸우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정치가 최소한 모르겠어요. 저는 그 멘토들에게도 비판적이긴 하지만 그때는 정치를 최소한 비평하고 정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논해보고 논쟁을 해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의 정치는 그냥 빠냐 아니냐, 그렇죠? 어떻게 어떤 사람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지 않느냐,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유무의 문제가 돼버린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멘토 문제랑 연결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네. 자꾸 이제 덧붙이게 되는데, 그 지금 뭐 그 한국 사회 청년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저는 이 멘토에 대한 갈망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요. 뭐 조던 피터슨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청년 남성들의 멘토로 각광받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약간 이제 죽었습니다만은 그 유행이.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신들이 젊었을 때 가지는 어떤 롤모델이 필요하고 그 롤모델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하죠. 네. 제가 젊었을 때도 그런 롤모델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롤모델을 바라보면서 제 스스로의 어떤 공부라든가 이런 나아갈 방향들을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청년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 실제로 정치, 사회 이런 담론의 영역에서 청년들이 보고 본받고 그 사람들을 따라했을 때 우리 사회에 정말로 도움이 되고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멘토가 과연 존재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미 사라지기도 했고 죽기도 했고 또 변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어떤 멘토의 자원들, 아까 주식님 말씀하셨지만 정치 사회 영역에서의 멘토가 다 이제 고갈된 느낌. 그러다 보니까 청년 세대들도 뭔가 롤모델 삼아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고, 어떻게 보면 각각의 분야, 특정한 특수한 분야에서 우리가 조언을 얻을 만한 사람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정치적인 지향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동료 시민과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어떤 롤모델들은 오히려 더 정말로 드문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물론 저 역시도 기성세대로서 그런 부분들에 일조를 했기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반성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롤모델이 없어졌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거든요. 네. 그럴수록 이제 조던 피터슨이라든가 굉장히 구구주의적이고 포퓰리스트적인 사람들이 그런 청년 세대들의 정체성 공백을 치고 들어와서 사실은 극우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한국 역시도 저는 전혀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준석 현상 역시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렇게 최근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괜찮은 동료 시민의 모델, 괜찮은 정치적 리더의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이 멘토 3대장을 얘기하면서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권일님이 그런 분이 되십시오. 아유, 저는 노느라 바빠서. 그게 꼭 소수 한 사람, 한두 사람으로 구별돼야 될까요? 아니죠. 되게 여러 명의 유튜브에 다 있는데라고 생각하면요. 유튜브? 그러니까 되게 이제 분산돼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 사람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 사람들도 사실은 결국에는 허상이었고 알고 보니,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된 것 같거든요. 네네네. 요즘은 또 할 수 있는 말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상을 바라면 사실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사람 아예 없는 게 아닌가. 그 이제 권일님이 얘기한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의 이제 성장 과정에서 보면 어떤 이제 롤 모델, 그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해결책을 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삶의 어떤 그런 궤적 자체를 보면서 저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배우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그 존재들을 살해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을 극복하고 나서면서 조금 더 새로운 그 개인이 되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갈 텐데, 지금은 그런 어떤 롤모델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사라지고 나에게 필요한 요소들 안에서 조금의 해결책을 이렇게 마치 던져주는 그런 사람들만 존재하고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우리 모든 실용적인 해결책들은 있겠지만 유튜브들을 보고 우리가 유튜브에 뭐 좋은 돈을 많이 버는 유튜버가 되겠다라고 하는 지금 이 젊은 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삶의 모델이 되는 그런 사회, 이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혜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아 역시 내가 진짜 꼰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혜리님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청년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학원 강사들한테 하나하나 과목별로 일타 강사들한테 그 수업을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고 정말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한테서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는데 굳이 우리 시대처럼 어떤 총체적인 스승의 상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게 네.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네. 저희가 목말라 있다고 네. 근데 없는 그렇죠. 그래서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없는 거죠. 네. 존재할 수 것 같아요. 저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존재할 수 있다고 믿고 그런 이제 일종의 허상을 만들어서 투영을 했던 거죠. 그런 어떤 사람을 정해서. 근데 과연 지금 세대한테 그런 사람이 필요한가? 이거는 사실은 저는 단언할 수 없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건 단언할 수 없죠. 네. 예. 근데 다만 이제 저도 이게 뭐 이렇게 아까 권일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지금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 완전히 형용화되어 있는 이런 사회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항이 그들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그들이 극복해야 돼요. 근데 과연 극복하기 이전 단계도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극복할 대상조차 지금 잃어버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개별적으로 파편화돼서 살고 있어요. 어떤 롤모델도 어떤 지향도 없이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예전에 우리가 꼰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때 제가 가치지향형 꼰대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멘토가 이제는 사라졌다는 느낌? 그래서 실질적인 지식을, 응용적인 지식, 실질적인 지식을 전해주는 멘토들은 오히려 많이 늘어났고 오히려 실력도 굉장히 출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반면 우리의 선택지는 굉장히 풍부해진 반면에 가치에 대해서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통찰을 던져주는 멘토들은 오히려 없어지고 있더라도 굉장히 이제는 조롱과 냉소의 대상이 돼버렸다는 느낌? 실제로 그런 자초한 면이 있죠 분명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철학적인 질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롤모델이 있고 없고는 내 삶의 어떤 의미와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람한테 어떤 기술적인 나한테 필요한 걸 뭘 요소를 취하고 버리고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롤모델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지향이 생기고 내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예전에 이런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하면 내가 선행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막 살아도 되잖아. 그 인생 뭐 나는 그냥 막 살 거야. 나는 무슨 내가 선행을 할 필요가 뭐 있어? 나를 감시하고 지켜보는 신이 없는데 내가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한 반론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인류의 동료애를 갖고 우리가 그 서로를 보살피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는 또 반론이 있고 지금도 비슷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삶의 의미를 찾을 때 어떤 영웅을 필요시한다. 근데 그 영웅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어떤 내 삶의 스킬이나 이로움을 전해주는 존재라기보다는 조금 철학적인 그 질문인 것 같아서 그런 건 전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닮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 삶의 어떤 그 지표, 지향이 없으면 내 삶은 굉장히 무질서해지고 혼란해지고 인간은 그렇게 좀 한계가 있는 존재니까 그런 면에서 멘토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스승, 우리가 얘기하는 멘토, 어떤 롤모델 이전에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스승들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질문하는 사람이거든요. 너는 이런 생각을 해봤니? 너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니? 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삶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이런 이야기를 알려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 이 얘기만 하면 이 과정으로 가는 모든 사유나 생각들이 다 소거되고 그냥 해결책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세상이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스승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아주 가볍고 쉽고 누구나 이제 비용을 조금만 투자하면 할 수 있는 해결책만 강구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얄팍해질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철학적이기도 하지만 삶의 어떤 토대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어떤 특정한 이제 물질적인 상황들을 지향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서 너무나 가볍고 쉬운 해결책들만 원하는 그런 사회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또 이렇게 세 명의 전문가들 얘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정치와 근데 되게 우리가 이 얘기를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다른 주제를 얘기하면서도 계속해서 어떤 가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 토론의 즐거움의 결국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가치들, 가치 지향들의 얘기들을 어떻게 조금 더 쉽고 더 친절한 언어로 토론의 즐거움의 구독자들과 또 다른 동료 시민들하고 이런 고민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결론들이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나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들고요. 생각하는데 내가 궁금한 건 과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과연 그런 필요를 느낄까? 그것보다 많은 사람들의 대상은 대체로 다 젊은 사람들이겠죠. 과연 2030들이 지금 나의 이런 생각들을 동의해 주느냐. 확신이 안 들어요. 네네네. 그건 뭐 오랜 우리가 끝내 알 수 없는 해답인 것 같습니다. 네.